안녕하십니까.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9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7급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순서상으로는 앞에 있는 9급 보고 7급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2024년 7월 13일 군무원 국어시험이 이제 있었고요. 치렀고요. 저는 시험장에도 갔습니다. 홍보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응원도 하고 커피도 주러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제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시고 눈을 씻으세요. 평상시 모습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7급 시험이 있었고 먼저 순서상으로는 9급 보고 7급 보는 게 좋고요. 반드시 9급하고 7급을 모두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9급 풀이에서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좀 들어오시면 됩니다. 7급 시험이 있었고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지만은 9급은 이제 판 화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급은 2024년 결과만 놓고 있겠지만 2024년 전에 9급의 오랫동안의 그런 역사와 과정은 그 9급 풀이 해놨습니다. 먼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10개 단원으로 묶어서 좀 얘기해 드리면은 쓱 느낌 싹 보시면 알겠지만은 같은 사람이 출제한 거죠. 제가 이 얘기는 9급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9급하고 군무원 국어 9급 시험하고 7급 시험은 어떤 시험이 더 어렵다 싶다의 우열을 또는 난이도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7급만의 특성, 9급만의 특성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9급하고 7급을 구별 없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구별 없이. 이번 시험은 9급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7급이 약간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좀 들지만 작년, 재작년 그렇지 않았고요. 심지어 옛날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7급이 더 쉽다는 느낌도 나오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7급 공부 따로 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그런 말만 좀 다를 뿐인 것이지 동일한 부분을 같이 출제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거 내면 저기서도 저거 내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한자성어, 동일하게 속담 이런 것들이 골고루 출제가 됐죠. 9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문제 배울 수가 조금 다르지만 비문학이 어쨌든 9급하고 7급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로 떠올랐으니 중요하니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문학 준비를 좀 철저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실 필요가 있고 요 비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9급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에서 문제가 7급은 줄었기 때문에 문학으로 갔어요. 문학이 아무래도 조금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한자성어를 또 이번에 7급은 좀 어렵게 냈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9급보다 7급이 체감적으로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문학을 좀 더 출제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문법, 어문 규정 다 그냥 9급이랑 7급이랑 별다른 차이가 좀 없어요. 논란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9급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논란, 이의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포털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 논란 이의 제기하자라고 했는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국어는 그럴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평이하고 그다음에 수월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공부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총평 이야기하는데 9급, 7급의 모든 총평에 대한 그런 텍스트, 글로 제가 써놓은 것은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프린트에도 있지만은 제 블로그에 제가 보면은 게시글로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2024년 아마 다음 주에 나오겠죠? 7월 이제 셋째 주에 나올 텐데 그 개정판 정우국어 기본서에도 넣어놨습니다. 거기도 넣어놨지만은 구체적인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그 해설 총평을 보시려면 그 글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한마디만 말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를 했다. 9급하고 7급 마찬가지. 9급과 비교하여서 7급이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최근 한 4년 동안의 군무원 국어시험을 비교하면은 평이한 수준이고요. 평이하다.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골고루 출제했다. 7급은 문학 쪽을 조금 더 출제했고 9급은 비문학 쪽으로 좀 더 출제했지만 나머지 부분을 골고루 출제를 했으니 특정 부분에 치우친 공부나 특정 부분을 빼는 공부들은 이제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번엔 문학이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비문학, 문법 이렇게 골고루 출제됐다. 문법은 여전히나 많이 출제됐어요. 문법은 일반 문법, 어문 규정, 어법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여전히 많이 출제됐는데 타직렬 시험하고 비교해 보면은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 문법 비중이 높은 것이지 군무원 국어 시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문법이 예전보다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문법은 많이 출제되는 것이 맞고요. 9급하고 7급에서 한자는 필수예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저는 뭐 기술직렬이라서 저는 공부 기간이 짧아가지고 한자 공부 안 했는데요. 한자는 제꼈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고득점을 기대하지 마세요. 고득점을.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은 이해, 추가해서 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여기서는 문학에 대한 이론, 기본적으로 무슨 수사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사, 석 지식이 9급하고 7급 모두 들어가 있어요. 뭐 9급 같은 경우에는 뭐 향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인 기본적인 지식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7급은 요 문학사적 지식이 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시전, 그 다음에 금오신화, 만복사 저 보기 이런 것들 문학사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지식형 문제들도 출제를 했습니다. 평소에 비문학 독해 매우 중요하고요. 지식형, 이해형 그리고 훈련하는 그런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됐기 때문에 군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 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문제 풀고 질문하고 해석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 대표적인 게 비문학, 문학감상 이런 것들이 골고루 필요하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풀이 들어갈 건데 다른 외적인 이야기들은 9급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풀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냐 이 문제의 정답 의도 정도로만 빨리빨리 풀도록 할게요. 굳이 그렇게 오래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전공 과목 중에서 매우 어려운 과목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군무원 국어 이번에 7급 시험만 놓고 9급도 마찬가지지만 놓고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논란이 되거나 어려울 만하거나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논란은 없어요. 이의 제기할 만한 건 전혀 없지만은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설명해 달 만한 문제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마저도 평이한 수준이라서 뭐 이런 거 갖다가 위기 조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말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제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일단은 깜냥, 스스로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깜냥 맞고요. 나머지는 고민할 만한 거 없죠. 밑줄 안 주는 것도 보통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 규정에 맞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만도 한데 밑줄 안 줬죠. 이런 것들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 9급하고 7급에 같은 사람이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찜찜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걷다가 핸드폰을 운동회성에 빠뜨리다. 빠뜨리다랑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 빠뜨리다는 복수 표준어로서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고요. 다 표준어로 올바른 표기입니다. 하지만 많이 했죠. 여지껏 아니에요. 여지껏 틀렸고요. 여지껏 아니고요. 여지껏이라고 쓰는 것도 잘못됐고요. 맞는 것은 여태껏. 여태껏이 맞습니다. 뭐 여태껏 말고도 여태껏 말고도 뭐 입대껏 이런 말들도 표준어로 했었죠. 뭐 이제껏, 입대껏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표준어로서 뭐 비슷한 말이니까 정말 기출풀이 할 때 많이 했었고 제가 잘나서 정말 많이 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여지껏은 표준어가 아니고 여태껏 또는 이제껏 또는 입대껏 뭐 이런 말들이 표준어라고 이미 출제가 몇 차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자체에서도 출제가 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1번은 보자마자 아마 뭐 한 2초 컷, 3초 컷 했어야 되는 거예요. 5초 안에 끝냈어야 되는 문제죠.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죠. 뭐 핸드폰, 휴대전화, 휴대폰 뭐 다 스마트폰 다 표준어니까요. 사전에 포함된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띄어쓰기 규정에서도 아주 쉬운 걸 냈어요. 띄어쓰기 규정에서 올바른 것 말꾼 그래 라고 할 때 이 그래가 보조사입니다. 붙여 쓰는 거예요. 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붙지만 이렇게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 강조의 보조사죠. 그래서 뭐라고 보이는 구먼 그래 다 붙여 쓰는 그런 보조사예요. 보조사 이미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고요. 손이 그렇게 작은지 붙여야 됐죠. 이럴 때는 니은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가는 것이고요.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은 우리 셋뿐이었다 해서 모두 붙이는 것이죠. 셋 체언 뒤에 얘는 보조사, 조사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었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과거식 활용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붙여가야 돼요. 체언 뒤에 조사는 다 붙여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린 사람은 기본적인 띄어쓰기 규정이 안 된 거죠. 쌀보리, 콩주, 기장,
등등등등 들, 등등등등 들, 등등등등 들. 이거는 뭡니까? 사물들을 나열할 때 쓰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띄어 쓰는 것이 원칙. 하지만은 야, 나 지금 집에 왔는데 다들 어디 갔니? 라고 할 때 이 들은 복수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기 때문에 붙여가는 것이고 정말 많이 했던 띄어쓰기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얘도 보자마자 몇 번, 5초 안에 컷이 나오는 거지. 5초 안에 컷이 나오는 거죠. 얘도 뭐 5초 안에 끝나는 거죠. 다음 중 의문의 변동의 유형. 누가 봐도 뭐 이거는 솜니불, 솜과 이불이 결합하면서 니은 첨가됐죠. 니은 첨가됐죠. 사이소리에 의해서 니은이 첨가된 거예요. 사이소리에 의해서 니은이 첨가된 첨가 현상이고요. 얘는 피읍을 비읍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교체된 것이고요. 꽃 위, 치읓이 디귿으로 교체되어서 연음한 것이죠. 만약에 꽃이라면은 치읓이 그냥 연음해서 꽃이가 되겠지만 꽃이 예쁘다, 꽃을 꺾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 형태소인 위가 왔기 때문에 띄었었죠. 위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표음인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한 것이라서 얘도 교체. 그 다음에 디귿 뒤에 기억을 된소리 대기죠. 된소리 대기죠. 된소리 대기도 교체. 그래서 이 셋은 전부 다 교체 현상이고 그 다음에 솜립을 할 때 니은은 니은 첨가 현상이고 의문의 변동의 유형이 다른 것은 1번이죠. 그 다음에 7급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한번 멈추게 돼요. 살짝 한번 멈추게 되는데 이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도 군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뭐 한자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 고전문학 중에서 뭐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문 규정, 어법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법에서 정말 많이 나온 것들 고명딸 그 다음에 미상불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좀 되어 있는 것인데 임대료 때문에 약간 붓뚜껑도 많이 하지 않았나? 많이 하지 않았나 이거? 붓두껍인데 껍이 맞는데 얘는 틀렸고 말 그대로 붓의 뚜껑 옛날 붓뚜껑 했는데 얘는 그래도 임대료나 이것 때문에 약간 좀 한번 멈칫했지만 미상불이 너무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일단은 1번은 해설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래서 한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우리가 보통 나 임대료 못 내고 있어. 임대료 언제 어떻게 내지? 이달 임대료 밀렸어. 이렇게 보통 많이 말하는데 잘못된 말이죠. 임대료는 지금 한자 보면 아시겠지만은 빌려주고 대여했으니까 받는 돈. 그치? 받는 돈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라는 말은 있어요. 임차료가 맞아요, 여기는. 왜? 임차료는 빌리는 돈. 빌리고 내는 돈. 빌려서 내는 돈. 임대료는 받는 돈. 해설지에 들어있어요. 했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것인데 선생님 우리가 보통 임대료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건데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차는 빌리고 그 다음에 대는 빌려주고 대여한다 그러잖아. 그치? 대여한다 그러잖아.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어차피 1번이 맞냐 틀리냐의 그런 사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니까 거기서 한번 멈칫하면서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아마 1번에다가 올바른 표현으로 1번에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자 공부하는 것이 좋고 1번에다가 그냥 덜컥하고 답한 다음에 나머지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 아직 하수예요. 하수. 어차피든 4개 중에 하나니까. 2번 고명딸은 자식이 아무도 없고 여기 무남동녀에는 고명딸 쓸 수 없어요. 알겠죠? 무남동녀 여기는 외딸이 맞고요. 고명딸은 아들이 많은 곳에 딸 하나, 외딸. 그럴 때 고명동녀이기 때문에 고명딸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이거 좀 붓뚜껑은 뚜껑이 아니고 붓뚜껍이 표준어예요.
만약에 이 말을 쓰고 싶으면은 붓띄고 뚜껑이에요. 한 단어가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미상불이 맞죠. 미상불.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이런 뜻으로서 미상불은 문맥상 적절한 말로 이건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 네. 아마 임대료, 임차료에서 한 번 멈칫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객관식 문제다라는 걸 한 번만 고려했다면은 4번까지 갔어야죠. 얘도 뭐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삐지다, 삐치다 모두 표준어죠. 2014년에 복수 표준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삐지다, 삐치다. 물론 쓰는 문맥상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삐지다, 삐치다 모두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 뭐가 있어요? 밑줄 안 그어줬죠? 소매귀이 아니라 소맷귀. 소맷귀가 맞습니다. 그 소맷자락, 소맷뿌리의 자락은 소맷귀이 아니라 소맷귀, 소맷귀, 소맷뿌리의 구석 이런 뜻이지. 나머지는 뭐 낭랑공주의 섬사목수 뿌리치고 입산할 때도 대단한 흉리가 흉리는 한자어니까.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한가운데 파고들고 폭넓게 의시되다가 아니라 의스되다. 의스되다. 의스되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지? 흐리멍덩이 아니라 흐리멍텅이 아니라 흐리멍덩. 하다로 써야 맞죠. 그리고 아마 다른 데서 언급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점심때는 붙어서 한 단어야. 맞죠? 이거 지금 프린트상엔 제대로 돼 있을 건데 해질녘은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해질녘으로 다 띄었어야지 맞습니다. 한 단어 아니에요. 그 외 나머지는 뭐 언급할 만한 것이 없죠. 뭐 보자마자 1번이 너무 쉬우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 번 하고 5번에서 한 번 이제 좀 숨을 고르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단답형 문제 쭉 고르는 거죠. 9급에 비해서 7급이 약간 좀 어렵다고 한 것은 시작할 때 스타트 하면은 이제 단답형 문제가 제가 쫙 깔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리고 정답이 분명하니까 5초 컷, 3초 컷, 뭐 10초 컷 이런 식으로 1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타다닥 푼 다음에 시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9급이 좀 더 그런 평이한 문제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7급이 9급에 비해서 이번에 조금 좀 더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또 그게 다는 아닙니다. 6번에서는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어요. 많이 연습했어요. 감각의 전이는 다른 말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얘기했었고 감각의 전이의 방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순히 얘는 하나의 감각, 나머지는 공감각 이런 식으로 찾기 아니에요. 감각 전이의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 표현 사용할 때는 무슨 감각의 무슨 감각화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순서 방향. 그래서 본 감각인 무슨 감각이 보조 감각인 무슨 감각화로 전이되어 가는 것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했었죠. 이런 식으로는 몇 번 출제를 했으니까. 서정주 시인의 문둥이에요. 문둥이의 그런 그 문둥병 환자의 그런 나병 환자죠. 그 괴로움, 고통, 하늘로부터 받은 병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서럽고 보리밭 달뜨면은 이런 문둥이들이 애 잡아먹는다고 그랬겠죠. 애기 하나 먹고 그렇게 울음을 울었는데 밤새 울었다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실제로 울었죠. 우는 것은 청각이죠. 얘가 본 감각이죠. 그것을 어떻게 울었다 그랬어? 붉게 울었다라고 했죠. 붉은 울음이라고 했죠. 시각이 보조관념이죠. 실제로 빨간 건 아니잖아. 어떻게 울음이 빨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청각이 시각화된, 청각이 시각으로 전이된 청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입니다. 청각의 시각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에는 밑줄이 그어졌죠?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움의 울림.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청각의 시각화. 여기서는 태양이 붉게 금처럼 타오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시각이죠. 하지만은 그것이 운다라고 얘기했어요.
응응응 운다라고 청각이 같죠. 그러니 얘는 시각의 청각화가 이루어져서 이 기억하고 반대의 감각의 전이를 보였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서는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은 푸른 휘파람 소리. 휘파람 소리가 나는 거죠. 청각이 푸른 시각화. 청각이 시각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푸른 종소리, 분소처럼 울어터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인 청각이 푸른 시각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흔들리는 동그라미,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종소리인 청각이 흔들리다 시각화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시간이 조금 좀 갈리는 문제예요. 밑줄 그어줬죠? 시간이 약간 걸리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특히나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 공감각적 표현을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걸리는, 시간을 들이는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려워서 손도 못 댔다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7번은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별표 치세요. 별표 치시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전혀 없어요. 이 늦더위 때문에 또 막 득살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이거 이재기 하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밑줄 친 말 중에서 제가 해설지에다가도 늦더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얘는 논란이 될 수가 없고요. 이재기 해봤자 아무런 씨알도 안 먹히는 문제입니다. 통사적 합성어를 찾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배부르네가 통사적 합성어. 두 가지 관점에서 뭐 배, 명사, 체언과 그 다음에 부르다, 용언의 결합은 그럴 때 명사와 용언의 결합할 때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배가 가생략했죠? 부르다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법 그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2번 때문에 지금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막 이거 무슨 이의제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건 이미 타직열 시험에도 나왔었고 제 기본서에 제가 내 자랑하나? 제 기본서에 제가 늦더위의 늦에 대한 그런 그동안의 공무원 시험과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 그 견해를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설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늦더위의 늦을 사전에서는 접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접두사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늦더위는 파생어예요. 하지만은 늦어. 난 좀 느려. 슬로우. 늦었어. 이 늦을 어근, 늦다를 어근으로 보아가지고 그동안 기출문제, 경찰시험의 기출문제라든지 옛날 지방직 시험의 기출문제라든지 그리고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한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 늦더위를 합성어로 배우는 견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답하라. 늦더위가 합성어냐 파생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이론은 돼 있을 것이다. 하라고 얘기했죠. 문제에서 물어본 의도대로. 여기선 지금 통사적 합성어 찾으라고 했지 늦더위가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없고 만약에 늦더위를 합성어로 본다면 늦은 더위 또는 늦을 더위, 어미를 생략했죠. 이 사이에 어미가 생략된 뭐예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아도 이는 답이 될 수가 없고 파생어로 보아도 답이 될 수가 없고 많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뛰어놀다는 가지고 있어야 될 연결 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이지만 뛰놀다도 표준어예요. 뛰놀다도 표준어인데 뛰놀다는 가지고 있어야 될 어미를 생략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고요. 굳고 세다, 굳어 세다, 굳고 세다, 굳는 세다 여기 사이에 어미 생략했죠. 3번하고 4번은 같은 유형으로서 중간에 연결 어미를 생략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시험 지금까지 늦더위 두고서 얘를 갖다가 이의제기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좀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거라서 좀 불필요한 소모전이고요. 심지어는 봤어요. 뭐 그 사람이 정말 그랬겠지.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분탕질하려고 쓴 건 아닌데 늦더위 파생어인데 통사적 합성어 문제에서 넣었다고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되게 헷갈렸대. 이게 헷갈릴 일인 것인가? 자, 8번. 이제부터 좀 시간이 천천히 가고 있죠. 이제부터 시간이 좀 들이는 문제예요. 김영랑의 독을 차고.
김영랑 시인 원래 순수시였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걸로서 순수시지만 우리 강의 중에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강한 저항적인 색채의 저항시도 썼다. 여기서는 나는 독을 찼어. 이 독이라는 것은 뭐야? 저항정신. 아주 강한 저항정신. 벗은 그것을 흩어버리라는 뭐예요? 사회에 타협하는 존재. 그리고 이게 1930년대인 일제시대에 나온 거라 본다면 강한 저항정신이죠. 일제에 저항하고 일제에 대항하는 그런 정신. 나는 친구가 나에게 벗이 나에게 허무하니 모든 거 흩어버리라고 하지만 나는 그 강한 저항정신을 갖고 이 나만의 의지를 갖고 살아나가겠다는 아주 강한 어조로 쓴 그런 시예요.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낸 것은 맞지만 절제된 어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어는 절제하지 못하고 강한 주관적인 자기 의지, 그런 뜻, 상징적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에요. 이 시에서는 뭐 독, 뭐 이런 것들, 뭐 이리 승량이, 그치? 벗,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강한 저항 정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맞고요. 독은 순결한 내면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독은 강한 저항 정신을 드러낸 상징적인 시어고요. 이 시는 자연적인 것하고 인위적인 것의 대조가 아닙니다. 물론 벗과 나의 대조적인 그 현실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들어있지만은 그것은 자연적이냐 인위적인 것이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보자마자 그냥 막 한 5초 컷이 나오는 거죠. 따라타가 맞고요. 표준어 제12항입니다. 어문규정 제12항이에요. 따라타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따라타가 맞고요. 따라타는 왼쪽에는 따라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뭐 얘기하지만은 그 한글 맞춤법 제 21항 맞지? 21항 맞지? 갑자기 숫자가 헷갈린다. 21항 규정에 의해서 겹받침이 아닌 형태로 또는 그래서 형태대로 적을 것이냐 또는 소리대로 적을 것이냐. 그래서 형태대로 적는 것이 높 달았다, 좁 달았다, 기 달았다 이런 것들은 형태대로 적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얄따랐다, 널찍하다, 얄팍하다, 짤따라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문제도 대놓고 그냥 빨리 답 짓고 10번으로 넘어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10번 봅시다. 사르트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마틴 부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말한 것이냐면은 타자와의 관계,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자와 관계에서 소통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관계 맺어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인간이다. 를 말하는 것이지. 하이데거의 개념에서 존재자는 사물, 현존자자는 인간이다. 맞아요. 대화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윤리적인 행위. 맞지?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나라는 존재의 성격은 내가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올바른 존재가 아니고 관계를 맺고 그러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단순히 나가 아니라 나에서 그것, 나에서 너, 너에서 나 이런 것으로 관계 맺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4번에 나라는 고정적 실체가 우선 존재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먼저 존재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고정적 실체가 먼저 존재해야지만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존재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글의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비문학의 수준으로 본다면 약간 중정도, 하는 아니에요. 중상으로 넘어가긴 약간 애매합니다. 예를 갖다가 그래도 비문학 좀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중상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지문이 문단 3개짜리 길어서 제가 앞에서도 그랬죠? 9급에서 얘기했어요. 지문이 길게 출제된 것도 이번에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이다.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지문보다는 좀 길게 출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짧게 출제하거나 미안 말이 좀 꼬이네. 지문을 짧게 출제하거나 지문이 정도로 길면은 2개를 문제를 엮어서 출제하죠. 하지만 얘는 그냥 지문이 긴 거를 그대로 갔어요. 자, 11번.
이번에 9급도 그래요. 살천스럽다. 그 다음에 7급은 얘예요. 어휘 문제이고 한자 문제이죠. 9급 한자 도금 찾기 문제는 자유의지, 자유의사가 아니라 자유의지. 쉬웠는데 요거는 좀 틀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뭐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 어차피 도대체 이런 것들 우리가 한자어다.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런 것들 하긴 했는데 뭐 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도 근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양심 그치 뭐 평정심 너 마음이 아프구나 상심이 크겠구나 할 때는 이 심자가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근심은 뿌리 근자에다가 마음 심자 들어가는 한자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심은 우리말이에요. 물론 근심이 근과 심이 거기서 온 것 아닐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근심은 순우리말이에요. 아마 이거 틀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야 근심이 우리말이라고 한자하고 자빠졌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텐데 미안하지만은 근심은 순우리말이고요.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하는 사람에서는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한 개나 두 개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이번에는 9급에서는 같은 어휘 문제로서 살천스럽다. 그 다음에 7급은 얘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자로 된 말입니다. 우리 막 그래서 시험 우리 막 그랬잖아. 거기 그 강의 중에 이건 뭐 제 자랑이지만 야 한자로 된 말이 뭐 있냐? 한자로 아니고 우리말인 건 뭐 있냐? 그래가지고 또 뭐 있어? 이거 한자가 아니라 또 영어야 임마. 그래서 한번 해볼까? 뭐 낙타, 펭귄, 판다가 맞습니다. 펭귄, 팬더, 판다, 뭐 하마, 사자 막 이런 것들 막 한자냐 아니냐 막 사전에서 자꾸 그랬었잖아요. 근심은 나 안 한 것 같아, 확실히. 근심을 한자냐 아니냐를 찾는 것은 안 하는 거라고 확실히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도대체는 했어. 이거는 강의 중에서도 했었고 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뭐 지금 여기서 뭐 내가 이런 거 설명했는데 너네는 왜 틀렸니 이런 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한자 성어가 9급에 비해서 이번에 7급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한자 성어를 도금을 안 줬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자 성어 중에서도 뭐 1번에 거한사위, 그 다음에 3번에 나무충수, 이런 것들은 좀 낯선, 잘 들어보지 못한 어려웠던 한자 성어라고도 보여요. 그래서 9급에 비해서 7급이 한자 성어 자체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것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자 공부가 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2번이니까. 요즘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야?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 동료 친구를 배신하는 나쁜 놈! 나쁜 놈! 이런 게 좀 어려웠지만 이로움을 보고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나쁜 놈! 나쁜 놈. 얘가 답이라는 것은 찾을 수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실제로 제 블로그랑 이렇게 소통하는 곳에서 선생님 한자 때문에 평소 한자 공부 때문에 이거 7급 한자 성어 맞췄어요 라고 국방부 7급에 준비하는 수험생한테 내가 잘했다. 내가 국방부 PT 면접 도와주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2번에 견, 리, 망, 의, 견리, 이로움을 보고 그러면 의로움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견리사의,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얘는 망의, 의로움을 망 잊어버렸어. 나쁜 놈이지. 제가 저기 해설지에다가 넣어놓은 거 읽어보세요. 거한사위, 거한, 편안한 게 거하고 있을 때, 편안할 때도 사위,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항상 대비하고 조심해라. 나무충수가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무충수. 이 우자가 피리 불 때 피리 우자거든요. 피리 부는 피리 우자라서 피리를 불지도 못하면서 많은 피리를 부른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 있다 이런 뜻으로서 재능도 없으면서 전문가들 틈 사이에 섞여가지고 뽐내거나 할 때 또는 수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할 때 그럴 때 나무충수라는 말을 쓰고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야.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말이야. 정치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국민을 대표한다고 이럴 때 쓰는 말.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마부작침이죠. 이 침을 바늘 침자를 쓰기도 하고 침자를 쓰기도 해서 이 침자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같은 뜻이에요. 마부작침. 그래서 마부,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 노력,
꾸준한 노력 이럴 때 마부작침을 씁니다. 똑같죠? 보면은 9급에서 출제됐던 9급에서 박원서 작가의 그만 턴싱하는 무가 다 먹었냐라는 형식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출제됐죠. 김소진 작가의 목마른 뿌리라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내용하고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학적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비문학처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출제한 거죠. 새떼무리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들던 것 그들의 날갯짓이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인간은 휴먼이죠. 그로써 미물, 전애들, 그들은 전부 다 새떼들, 새떼무리를 말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인간들은 이 촛주먹을 걷어치워줘야 될 그런 인간들인 것이지. 정답은 3번이고 이거 김소진 작가 하면 이제 그 자전거 도둑 대표적이 제가 강의 중에 제가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목마른 뿌리는 이제 그 분단을 다룬 작품이에요. 내가 알기로 이거 지금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되게 재밌는 소설이고요. 재미있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2002년에 상황인데 그 당시에 남북은 통일이 되었을 거라는 그런 가상의 생활 공간 속에서 이제 한 가정, 한 아버지, 북한에서의 그런 가정, 남한에서의 또 다르게 꾸린 가정들, 그리고 이복 형제들 간의 이야기로서 남북한 분단의 문제, 그리고 거기서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애절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서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 김소진 작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소설인데 뭐 소설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문을 읽고 문맥 파악하는 것이니 이건 비문학 문제야? 소설 문제야? 저는 어쨌든 문학에다가 넣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9급에 비해서 7급이 문학 부분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얘는 비문학 문제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비문학으로 넣어도 돼요. 분류는 이제 그 문제 유형 분류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은 비문학이랑 문학이랑 9급이랑 7급이랑 같은 사람이 출제한 것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아다르고 어다른 차이일 뿐인 것이지 비문학 9급하고 7급은 같은 유형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14번. 어디냐? 초광역권은 수도권 과밀화, 지역 위기 확산, 지역 차별화와 인구 청년 인구의 이동 등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니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틀렸죠. 막기 위한 대안이니까. 말로만 해주면은 처음에 우리나라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라고 했으니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수도권의 승자독식 도시화가 강화된다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있어요? 경제, 행정, 문화, 사회, 기초 그런 공간을 광역화하여 통합하려는 것이니까는 4번도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뽑힌 것이고 정답도 한 번에 금방 나오지만 지문이 길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긴 지문을 읽고 연습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실력, 대비가 필요하다. 15번 콩 튀듯 팥 튀듯 너무 화가 나서 팔팔 뛰다닐 때 그럴 때 콩 튀듯 팥 튀듯. 콩본 당나귀 좋아하는 걸 보고 신났어요. 콩볶아 재미낸다 이를 아기자기하고 아주 재미있게 끓여나갈 때 콩으로 매주 쓴다는 것은 안 믿는 거 아시죠? 정답은 1번이고요. 이번엔 여기서 속담 냈어요. 속담도 9급하고 7급하고 공통. 한자 성어는 군무원 시험에서 거의 필수지만 속담은 100%는 아니거든요. 근데 9급하고 7급하고 동일하게 내고 있던 것은 이번에 같은 사람 출제했다. 16번 유추. 제가 해설자에다 설명해 놨습니다. 적용해야 돼요. 유사사례 적용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얘가 유추죠, 유추. 정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서 글의 형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치? 거꾸로 적용해야지. 뭐와 같이 운동을 하는 선수가 체육복을 달리 입듯이 운동의 종류에 따라 체육복을 달리 입듯이 글의 형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1번은 라 마르세지의 예를 들었죠. 예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얘는 뭐예요? 열거죠, 열거. 그 다음에 예술은 공간 예술, 시간 예술, 분류. 뭐 구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하고 구분에 대한 차이는 나중에 이거 지금 하지 맙시다. 17번 때문에 약간 좀 멈춘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이고 저는 전혀 그럴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도 또 이재기 이야기를 조금 고개 드는 경우도 있는데 정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2번이고요. 능동표현, 피동표현, 능동피동 공부하고 오세요. 미나가 미라를 잡았다. 얘는 능동이고요. 얘를 피동으로 바꾸면은 미라가 미나에게 잡히다, 잡혔다 하면 얘는 피동 표현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은 2번이죠. 2번. 이거 아무래도 3번 때문에 뭐 이의제기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1번은 진이가 칭찬을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는 listen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리다가 안 돼요. 칭찬이 들리다 안 되죠. 그치? 칭찬이 들리다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들리다 이럴 때는 되지만 여기서는 피동표현 만들 수가 없고요. 4번하고 3번 합시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 가르치다라는 말 자체는 피동될 수가 없어요. 가르치이다, 가르치시다, 가르치기다 안 되죠. 그치? 가르치다는 뭐예요? 그 자체로서 가르치는 행위를, 지도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얘는 그 자체로서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피동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3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영상에 이렇게 풀이 강의를 올려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 3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오류를 잡아나가는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해설지를 보면은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놨으니까 해설지를 보면 조금 더 좋은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나무의 열매가 열렸다라고 할 때 기본형은 열다죠. 막 주렁주렁 막 열어 있어. 주렁주렁 열어 있어. 열매가 열다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 열렸다 할 때 열리다는 피동 표현이에요. 그치? 피동 표현이에요. 열리다는 피동 표현의 피동사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열매가 맺히다. 이런 뜻으로서 맺히다는 말 자체가 피동이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다라는 말 피동 표현이 피동. 그러니 나무의 열매가 열렸다는 피동 표현이에요. 피동 표현. 피동 표현. 선생님 그러면 얘는 피동 표현이니까 피동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죠. 다시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3번 문장이 능동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거 잘 들어주세요. 능동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2번하고 3번 중에서 이거 애매한데 이러면 이의제기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할 텐데, 이 3번의 피동 표현의 문장을, 피동 문장을 능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능동으로 바꿔보세요. 미나가 미라를 잡았다. 능동문. 미라가 미나에게 잡혔다. 피동 표현, 피동문.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능동문.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피동문. 능동문으로 한번 바꿔볼래요? 능동문으로 바꾼다면 뭐예요? 나무가 열매를 과거 표현이니까 열었다 해볼게요. 나무가 과거 열매를 열었다. 저는 아마 해설지에다가는 그 기본형인 열다로 표현했는데 나무가 열매를 열다로 했는데 이럴 수 없죠. 잘못된 표현이죠. 잘 보세요. 이 나무나 가지에 열매가 맺힌 것, 열매가 달려있는 것이 열다죠. 이 열다라는 말 자체는 그 자체로서 피동 표현이에요. 생각해봐. 나무가 막 열매를 뿅
만들어냈어가 아니라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는 거잖아. 열매가 열려 있는 거잖아. 사전에서 이 열달을 찾아보더라도 그 자체로서 피동의 뜻을 담고 있어요. 피동사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로서 피동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능동 표현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문장 자체는 능동문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건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 비문이에요. 비문. 잘못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가 않는 피동 문장이에요. 다시 3번에 이 열렸다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피동문이에요. 그러니 문제의 의도,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능동 표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에요. 학생들이 커뮤니티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대체적이 아니지. 전부 다 3번을 문제 삼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100% 보자마자 2번이 답이고 5초 만에 답이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2번도 못 고르고 아주 쉬운 문제인데 틀려놓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니 나도 한번 동참하자는 묻어가기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는 이의제기 되지도 않고요. 빨리 본인은 나머지 문제 가채점 해본 다음에 면접을 할 것인지 말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아요.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18번. 18번. 이것도 길죠, 지문이 길게 뽑히는 거는 이번에 군무원 국어의 특성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할 텐데 비문학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문을 짧게 만드는 것보다 길게 출제하는 게 더 좋아요. 편합니다. 편리해요. 어쨌든 얘는 정답으로 갈게요. 은근과 끈기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이 우리 민족이 지닌 특성이라고 했지 우리 민족만의 특성이라고 안 했습니다. 열정과 역동성은 일단은 열정과 역동성은 확 타오르는 거죠. 얘네들은 말하면은 냄비 쪽에 가깝고 뚝배기는 오래 끓는 거라서 굳이 말하면은 뚝배기는 은근 끈기에 가깝죠. 끈기는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열정은 격정과 구분되어 은근의 일관성을 얻어야 된다 이 말 맞아요. 일단 어디 있습니까? 열정과 격정은 다른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3번. 그 다음에 은근과 끈기의 일관성이다. 이런 말도 여기 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은근과 끈기가 우리 민족을 소극적으로 외면한 거예요. 왜곡한 거라고? 안 되죠. 우리 민족에는 은근과 끈기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19번은 구급 문제의 1번과 같은 문제예요. 그치? 구급 문제 1번과 같은 거예요. 말을 달리했을 뿐인 것이지 똑같은 의문의 문제죠. 시개바늘. 자, 개도 되고 어이에 개도 돼요. 게레메 폐해 기억나죠? 모두 발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겟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겟으로 발음할 수도 있죠. 사이시옷을 발음했을 때. 그리고 빠로만 발음하고 느리댔죠. 여기서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했죠. 그 다음에 또는 하지만은 꾹으로써 뒤에 나오는 말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했고, 그 다음에 레로서 여기서 된소리 발음했지만 얘는 예사와 일이 결합하면서 산일에 니은이 첨가됐죠.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에 의해서 사이시옷을 받쳐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된소리 규칙이 아니라 니은이 첨가되는 규칙에 의해서 사이시옷을 넣어준 경우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막 분통 터뜨리는 수험생들은 북어국에 시옷을 붙인 거야? 공부가 아직 한참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얘는 여기에 시옷이 붙었냐 아니냐를 맞춤법을 물어본 문제가 아니라 얘의 그 발음에 의한 그런 규정을 물어본 거죠. 좀 안타까워. 이런 것들 문제 너무 이게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식구는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최승호 시인의 국어 우리 많이 했었죠? 무기력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이 말하지 못하고 그런 현대인들을 비판, 풍자한 작품으로서 3번 생명력과 연대의식 틀렸어요. 생명력과 연대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북어죠.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계가 전도된다. 전도는 뒤바뀌는 건데 지금 여기서 화자는 북어를 관찰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대상인 북어가 나에게 말하죠. 거봐 너도 북어지라고 북어가 나에게 관찰의 대상이었던 시적 대상이었던 북어가 관계가 뒤바뀌어서 나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1번 맞고요. 감각적 이미지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여기서는 지금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요. 꼬챙이에 끼워져 있는 시각. 그 다음에 짜부라지는 시각, 빳빳한 지느러미 시각. 전부 다 주로 시각적 심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주제죠, 주제.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게 3번하고 4번이 같은 선택지로 들어있다고 봤을 때 3번하고 4번이 서로 상충하잖아. 대립되잖아.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중요 표시할 건 없지만은 이번에 문학 문제의 특징 중에 특히나 고전 문학이 두드러졌죠. 거기 그 구급 문제에서는 그 제망매가 19채 한가 얘도 그렇고 문학사적인 그런 지식을 물어보는 거 있어요. 여기에는 그 어딜 보더라도 비과학적인 면모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냥 시니까 이걸 전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건 죽은 여인과의 그런 그 강렬한 사랑 을 다룬 게 바로 만복사 저폭이죠. 전체 내용을 알아야만 1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지식 형태의 문제가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나요? 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계속해서. 그러니까 알 건 알아야 되고 이것도 내 자랑인가? 제가 이번에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하면서는 아예 김시습의 금옷이나 5작품들을 프린트로 쫙 정리해서 문제까지 엮어서 드렸죠. 수능 문제까지. 전 드렸어요. 설명도 했고요.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적으로 표현한다. 이 작품의 결말까지 가면은 끝내는 양생은 사랑을 얻지 못하고 쓸쓸하게 결말을 맺죠. 그렇게 갔을 때 인생의 덧없음을 말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건 관조적은 아니에요. 관조적은 뭐 감정이나 이런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명 보이듯이 비추어 보여주는 게 관조적인 표현인데 이 문학은 감정적이 아니고 여기만 보더라도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죠. 인물의 정서는 시간적 어딨어? 달이 뜬 밤, 쓸쓸함, 외로움 관련됐고요. 대상이 빗대었죠. 보면은 외로운 빛새가 짝없이 날고 자기 자신의 외롭고 그 쓸쓸한 심정을 지금 대상에 빗대어 표현했죠. 연달아 이어서 나죠. 22번 상황에 맞는 표현, 어법 표현이고요. 화법 표현이라고 화법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어법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노핀법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머니 보러나 만나러가 아니라 뵈다. 뵙다와 같은 높임 표현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는 뵈러 가야 맞죠. 2번은 맞는 거예요. 충무공은 뛰어난 전략가였다. 원래 충무공 이순신 선생님은 장군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이니까는 전략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공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거에다가는 넣지 않습니다. 올바른 표현이에요. 말씀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간접 높임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또는 줄여서 있겠습니다. 잘못된 간접 높임 표현이고요. 아버지, 형, 나 중에서 형이 아버지보다 높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압존법 사용해서 아버지, 둘째 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대요. 시를 넣으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더 높으니까.
2번이죠. 23번 박시전이에요. 박시전 한번 처음 보는 사람들은 박시전 잠깐 한번 찾으면 좋아요. 여성 영웅 소설. 그 다음에 문학사적으로도 병자호란의 아픔을 소설로 다루고 있죠. 뭐 박시전 여러 차례 언급했으니까. 1번 보통 남성이 맡는 영웅적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맞아요. 이거 지금 이 지문만 읽으면 이게 원래 여성 영웅 소설, 고전 소설. 이 지문만 읽으면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느낌이 안 나요. 근데 1번 남성이 맡는 영웅적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맞거든요. 선생님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나요? 네. 네. 그만큼 박시전이 중요한 작품인가요? 네. 그 다른 수험생들은 모두 알고 있나요? 그렇죠. 아, 제가 공부가 짧았군요. 네네, 맞아요. 그 정도 공무는 돼 있어야 돼요. 여성 영웅 소설이에요. 지금 23번 문제는 대놓고 문학사적인 지식만을 묻고 있어요. 청나라에 짓밟힌 조선 민중들의 정신적 승리 맞죠? 역사 속에선 졌지만 소설에선 이기는 거잖아. 3번 힘이 약한 여성이 국가를 구하는 것은 맞아요. 역사 속에서는 졌지만 소설에서는 이 여성이 막 온갖 조화로운 도술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장수를 몰아내거든요. 그것은 체제를 전복한다 전혀 상관없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까? 얘도 그렇고 이런 거 갖다가 써주실래요? 보상심리라 그래요. 역사에서는 우리가 크게 졌고 고통과 고초를 겪었던 역사이지만 문학에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것도 보상심리예요. 하지만 이 박시전은 당시로서는 힘이 약한 여성이 또 이기잖아. 더 큰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런 걸 보상심리지 체제 전복하고 상관이 없고요. 여성들의 대리만족이자 보상심리의 작용인 거죠. 얘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얘는. 문제 자체는 얘를 이해했다면 문제 자체는 너무 쉬운데 이 지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적용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라서 2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본 비교예요. 근본 비교. 이 문학작품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심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 소재 대상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에 만약에 비교가 없다면 이런 건 성립이 안 되는데 이 시에는 비교가 있어요. 그리고요 근본 비교된 소재를 찾으라는 것이죠. 제목인 파초와 같이 파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파초가 향수, 조국을 떠났죠. 조국을 잃었어요. 또는 조국에서 떠나왔어요. 조국을 떠나봤거든요. 그 외로움, 쓸쓸함, 향수, 그리움을 담았는데 누구랑 또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녀와 같이, 정열의 여인과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여인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게 여인, 수녀보다도 그 다음에 치맛자락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파초와 그 다음에 여인을 비교하고 있다. 여인을. 파초와. 그치. 밤과 겨울이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조국도 안 되죠 여기서는. 약간 좀 이분은 이제 마지막에 한두 문제 남겨놓고 여기 좀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9급보다 7급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했고 뭐 얘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자마자 3번 답 바로 하고요. 나머지 이렇게 태평로는 1가 2가 하듯이 1가로가요. 여기가 도로명 주소의 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평로는 여기까지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겠죠. 비슷한 게 뭐 있어? 청량리 NI로 간다 그랬죠. 1, 2, 1, 2, 3리가 아니잖아요. 주소상으로. 그 때문에 붙임표 붙이고 로로 갈 수가 없어요. 신설 틀렸죠? 이렇게 정읍 P로 가야 되죠. 받침은 김포 이것도 또 뭐 있는 게 아니 선생님 이 문제 태평로를 그 도로명 주소에 로로 가야 되는 것인지 태평로 1가 2가 3가로 가는지 그런 도로명 주소로 가는지 가로 가는 것인지 그런 행정구역에 대한 구획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데요. 그 말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로마자 표기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틀려요. 정답은 3번밖에 없어요. 오답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과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부가 한참 덜 된 사람이에요. 로마자 표기는 어문 규정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부분이죠. 이렇게 풀이를 끝냈다. 어때 할만하신가요? 20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9급하고 7급 모두 보세요. 큰 도움이 되기를 우리 하이클래스와 군무원학원하고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